자, 세 번째 챕터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열량, 밀도, 비중, 뭐 기타 등등 다른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열량에서는 이거를 구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기체가 액체되는 거, 액체가 고체되는 거, 뭐 고체가 기체되는 거, 그때 필요한 열의 양이 얼만큼이냐.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아실 수 있죠. 물이 얼면 얼음, 얼음이 녹으면 물, 물이 끓으면 수증기, 뭐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때 자, 물이 끓는데 일반적으로 끓는 온도가 100도이지만 우리가 요리를 하거나 라면을 끓이거나 하게 되면은 끓는 점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또 뭐 산에 가서 라면을 끓이면 더 낮은 온도에서 끓기 때문에 뭐 위에 돌을 올려줘야 된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겨울철에 눈이 오게 되면은 잘 안 녹기 때문에 거기에다 염화칼슘을 뿌려서 눈을 녹이기도 합니다. 이게 꼭 무슨 요리할 때 소금 치는 거랑 같은 현상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물이 끓는다는 것은 어떤 물질이 형성하는 압력이 이 정도가 있는데 그게 대기압하고 딱 맞았을 때 물이 끓게 됩니다. 이때 온도를 끓는 점, 보일링 포인트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라면 스프를 타거나 소금으로 간을 하게 되면은 이 곡선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물 상태일 때, 용매 상태일 때는 이 상태지만 여기에다가 소금을 타거나 뭔가가 들어오게 되면 이 곡선이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 이 곡선이 이 P랑 만나야 끓게 되는데, 이게 내려왔으니까 P랑 만나려면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때 끓게 됩니다. 그래서 T가 변하게 되는데, 일반 물에서 라면 스프를 타게 되면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 이유는 이 곡선이 아래로 이동하면서 대기압하고 만나는 이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끓는 점 오름이 되겠고요. 또 같은 맥락으로 끓는 점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같은 맥락으로 이제 어는 점이 이 정도인데 물이 얼려면 이 점에 닿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더 내려가야 되다 보니까 눈에다가 탄산칼슘을 뿌리게 되면은 더 눈이 녹게 되고 더 낮은 온도에서 다시 눈이 되는, 그래서 탄산칼슘을 뿌려서 눈을 녹이게 되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어는 점 내림에 해당합니다. 같은 원리로 끓는 점은 올라가게 되고 어는 점은 내려가게 된다는 뜻인데요. 그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어느 정도 내려가는지는 이 농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에 있는 농도는 아까 봤던 몰 농도, 노르말 농도, 몰랄 농도 중에서 몰랄 농도에 해당하는 값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농도가 높아질수록 끓는 점은 더 올라가고 어는 점은 더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있다. 끓는 점과 어는 점이 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오른쪽에서 설명드린 이 용매가 용액이 됐을 때 압력이 낮아지고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은 라울의 법칙이라고 하나 적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라울의 법칙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용액의 증기압이 용액의 농도에 따라서 더 낮아진다. 물질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 많을수록, 즉 농도가 높아질수록 증기압력이 낮아진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끓는 점이 오르거나 어는 점이 내려간다. 그것의 원리가 되는 게 라울의 법칙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이제 용해도가 나오는데요. 용해도는 이제 녹는 거죠. 자, 용해도에서는 이제 용매 100g, 물 100g에 얼만큼 녹을 수 있는지인데, 온도가 높아지면 더 많은 양이 녹게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뭐 이만큼 녹였다가 온도를 낮추게 되면 이제 녹지 못한 게 이만큼 석출되게 되죠. 가라앉게 되는데 이 상태를 과포화 용액이라고 하고, 더 녹을 수 있는데 덜 들어간 상태는 불포화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해도에 대한 문제는 산업기사에서는 잘 출제되지만 기능장에서는 잘 출제되지 않는 경향입니다. 기체의 용해도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위험물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난용성, 즉 비극성인 기체인 CO2, O2, N2, H2는 물에 녹이려면 압력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체를 많이 녹이려면 압력을 높여야 된다라는 법칙이 헨리의 법칙이고요. 물에 대한 용해도가 작은 것들에 잘 적용이 되고 비극성 물질은 극성 물질에 잘 녹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극성 물질은 비극성끼리 녹는 거고요. NH3나 HCl, CO 의 경우에는 잘 적용되지 않는 이 물질들이 극성 물질이기 때문이고요. 압력을 올리면 용해도는 올라가지만 기체의 부피는 일정하다. 자, 압력을 높이게 되면 물에 잘 녹게 됩니다. 근데
기체의 부피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압력을 높이면 용해도가 올라간다는 개념이 헨리의 법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열량이 나오는데 물을 끓일 때, 자, 요 내용 중요합니다. 자, 물을 끓일 때 필요한 열의 양인데요. 물을 끓일 때 얼음에서 물이 녹는 과정이 있겠죠. 자, 얼음 상태일 때 일단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 얼음이 물이 되는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라면물을 올렸을 때 바로 기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물 자체의 온도가 올라가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로 기포가 조금씩 올라오는 그 상태,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태는 일정한데 온도가 오르는 구간은 현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상태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때 필요한 열은 잠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쓰이는 단위는 킬로칼로리인데요. 그 칼로리랑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킬로칼로리는 1k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고, 1칼로리의 경우에는 1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현열의 경우에는 Q는 cm 델타 T로 구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C는 주어지는 값이고요. M은 문제에서 주는 질량, 그리고 델타 T는 몇 도까지 올리고 싶은지, 여기에서 활용되는 온도는 물이 끓는 온도 100도, 물이 어느 농도 0도, 이게 제일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비열의 경우에는 거의 주는 경우가 많지만, 기본적으로 물의 비열이 얼마인가, 물의 잠열이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열의 경우에는 어느 책에는 540인 것도 있지만 거의 큰 값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지금 교재에 있는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잠열의 경우에는 cm 델타 T가 아니라 온도 변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델타 T가 빠지고 잠열에다가 질량을 곱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로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20도씨의 물이 100도씨 수증기가 됐다. 물은 액체고 수증기는 기체죠. 그래서 20도씨의 물이 100도씨의 물이 되고, 100도씨의 물이 이제 100도씨 수증기가 되는 이 상태를 둘 다 합쳐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열에 대한 공식과 잠열에 대한 공식을 대입해서 이렇게 구해주시는 문제 풀이가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물이 기체가 됐을 때, 그러니까 얼만큼의 부피가 생성됐냐는 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도 풀어야 하는, 이런 식으로 기능적 문제는 여러 가지 개념을 한 문제에 딱 함축시킨 그런 문제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문제를 풀 때 한 가지 개념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나 화학 반응식 뒤에 위험물에 대한 특징까지도 다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밀도와 비중 있는데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개념이고요.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2.4리터라고 아보가드로의 법칙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기밀도를 구할 때는 22.4분의 분자량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밀도라고 표현을 했죠. 자, 뒤에 보시면 비중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 비중은 밀도랑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다른 개념이고요. 기준 물질과 그 해당 물질의 밀도를 비교한 거기 때문에 분모와 분자의 단위가 같아서 단위가 서로 소거되므로 단위가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고체나 액체의 경우에는 물을 기준으로 밀도 비교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위험물에서 인류위험물은 비중이 1보다 작다, 인류위험물은 비중이 1보다 크다 라고 할 때 물보다 가볍다, 물보다 크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기본이 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고체나 액체의 경우에는 물보다 무겁다, 물보다 가볍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기체의 경우에는 물이 아니라 공기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보다 무겁다, 공기보다 가볍다 할 때 기체의 비중인 증기 비중을 기본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 고체나 액체의 경우에는 계산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없습니다. 계산을 못합니다. 이거는 구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 없지만, 증기 비중은 29분의 분자량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29분의 분자량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공기의 밀도와 기체의 밀도를 비교하게 되면 기체의 부피는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가 서로 소거되면서 분자량끼리 비교하면 되기 때문이고요. 여기에서 또 단위가 없고,
그리고 증기 비중은 항상 분자량을 통해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그 위험물의 특징을 찾을 때 굉장히 유용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 증기 비중은 별표 10개 정도 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열이 또 전달되는 방식이 있는데요. 전도는 그 열이 직접적으로 물체에 반응을 해서 이동되는 방식을 전도라고 하고요.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 손잡이가 뜨거워지는 거, 가스레인지는 아래쪽에서 이제 불을 붙이는데 금속을 타고 손잡이로 열이 이동해서 손잡이가 뜨거워지죠. 이게 전도고요. 대류의 경우에는 여름철에 에어컨, 바람 또는 겨울철 온풍기로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 거, 기체를 통해서 열을 전달하는 거, 복사.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해가 뜨면 기온이 올라가죠. 자, 해가 바람을 불어서 그 기온을 높이는 게 아니라 태양의 열 에너지가 지구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에너지의 파장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은 전도, 대류, 복사라는 것이 있고,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서 발열 반응은 반응 물질에서 생성 물질이 될 때 열을 방출해서 우리가 느끼기에 뜨겁다고 느끼면 발열 반응입니다. 그리고 흡열 반응은 이 반응이 진행됐을 때 우리가 느끼기에 차갑다고 느끼면 흡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응이 진행되는 것과 반대로 느끼게 되는데요. 실험실에서 뭔가를 녹였을 때 비커가 뜨거워지게 되면 그건 발열 반응, 그리고 뭔가를 녹였을 때 비커가 점점 차가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흡열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은 이제 위험물의 성질에서 나중에 보시게 될 용어입니다. 또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으로 열 복사 에너지는 절대 온도 4제곱에 비례한다는 공식으로 Q는 입실론 AT 4제곱 이런 것이 있는데요. 문제에서 주어지는 값을 대입해서 4제곱을 한 값으로 열량을 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건 기출문제 통해서 이제 풀이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T의 절대 온도 섭씨에다가 273을 더한 만큼 환산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연력학 법칙은 에너지가 이제 보존된다는 거, 어디로 사라지거나 생성되지 않고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거, 그리고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절대 0도에서 엔트로피는 0이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시스템이 있는데 A와 B가 평형이고 A와 C가 평형이면 B와 C가 서로 평형이다. 이게 영법칙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잘 출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산과 염기입니다. 산성, 염기성 할 때 그 내용이고요. 산성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H로 시작할 때, 또 염기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OH로 끝날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성자를 주거나 양성자를 받는 거까지 알고 계시면 기능장에서는 문제 풀이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자, 여기에 따른 지시약이 있는데, 그냥 투명한 상태여도 이게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알아보려면 메틸오렌지나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완충용액은 외부로부터 산이나 염기를 가했을 때 급격하게 산이 되거나 급격하게 염기가 되지 않고 어느 정도 산이 들어오면 약간 염기로 바꿨다가 염기가 오면 다시 산으로 바꿨다가, 그 앞쪽에 나왔던 르 샤틀리의 원리처럼 너무 급격한 변화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 공통 이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H라는 개념은 중요합니다. 여기 별표 3개 표시할게요. 자, pH는 마이너스 로그에다가 수소이온 농도, 수소의 농도를 몰 농도로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이 마이너스 로그라는 값은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는 거라서 우리가 손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몰 농도의 공식을 가지고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pH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pH는 수소이온이 많을수록 작아집니다.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숫자는 작아지고, 농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숫자는 다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성은 숫자가 작고 염기성은 숫자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의 농도 안에서 H의 농도나 OH의 농도를 합치게 되면 14를 가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OH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pH를 구한 다음에 14에서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pH와 pOH의 관계는 둘을 합했을 때 14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소이온 농도에서 몰 농도를 써야 되기 때문에 노르말 농도로 주어지게 되면 노르말 농도 나누기 당량을 해서 몰 농도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중화 반응에서는 산과 염기가 만나게 되면 여기 산에 H가 있고 염기는 OH가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H2O라는 중성인 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화 반응이라고 하고, 이 농도가 어느 정도 될 때 중화점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농도가 있는데 부피가 이만큼 있다. 새로운 것의 농도가 이만큼 되려면 얼만큼의 부피가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n 곱하기 v는 n 다시 곱하기 v 다시라는 공식에 대입해서 이 농도 값을 찾아내거나 부피 값을 찾아내는 이런 방식으로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응용하는 식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자, 산화환원인데요. 산화수는 이 주기율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위쪽에 표시된 플러스 1, 2, 3, 4 또는 마이너스 3, 2, 1, 0에 해당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산화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산화수는 항상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원소랑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유원소 한 가지가 있는 경우나 아니면 똑같은 게 두 개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냥 다 0으로 본다. 그리고 다원자 이온에서 산화수의 합은 ClO4- 라고 하는 값을 가질 때 Cl의 산화수, O의 산화수 곱하기 4를 합친 것은 총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화합물 안에 모든 산화수를 합했을 때는 0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자, MN의 산화수가 플러스 2인 것을 찾기 위해서 MN을 빼고 나머지 것들은 이 안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기본으로 다 했을 때 0이 되려면 MN이 몇이 돼야 되는지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MN을 찾았을 때 똑같은 MN이라는 원소라도 산화수가 전혀 달라지게 되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한번 보세요. HClO, HClO2, HClO3, HClO4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 염소의 산화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수소는 플러스 1이고 산소는 마이너스 2입니다. 똑같이 다 산소, 수소, 산화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염소의 산화수가 바뀌게 됩니다. 염소가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7의 값을 가지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산화수는 언제나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겟으로 구하는 것 외에 나머지 것들은 기본적인 주기율표에서 가지는 산화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구하고자 하는 원소의 산화수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CL을 왜 구했냐면 이런 식으로 산화수를 비교할 때 중심이 되는 염소의 산화수가 이쪽이 제일 크죠. 중심의 산화수가 클수록 산성의 세기도 세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화환원이라는 개념이 산염기와 전혀 반대되는 게 아니라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수를 구할 수 있으면 산성 염기성의 값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 이 앞 페이지에도 이게 나와요. FClBrI에 대해서 결합력에 따라서 수소를 많이 발생시키면 산성의 세기가 커진다 또는 산성의 세기가 약해진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주기율표의 전자 친화도, 전기 음성도 이런 것들과 또 관련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산염기를 산정할 때 수소를 얼만큼 발생을 시키는지, 그리고 산화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 페이지를 통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아래쪽에 산화환원에 대한 개념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될 내용이라서 여기도 별표 3개를 할게요. 산화라는 것은 산소가 추가되거나 수소가 빠져나가거나 전자가 빠져나가거나 산화수로 대부분 구할 수 있는데, 산화수가 플러스 1에서 플러스 3,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면 이 분자는 산화한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규정을 합니다. 자, 산화의 반대말, 산의 반대말이 염기인 것처럼 산화의 반대말은 환원입니다. 그래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 그 상대가 되는
물질은 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화와 환원은 정반대의 개념이고요.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 환원 반응도 꼭 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산화제, 환원제라는 말이 있는데, 자, 산화제는 산화 반응을 한다는 게 아니고 산화 반응을 시킨다는 겁니다. 마치 소화제가 우리 속을 소화시켜 주듯이 산화제는 다른 물질을 산화시켜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위험물의 특징으로 많이 등장하게 될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화학으로 이온화 경향, 카칼라마, 아라천리 준합, 수구수은 백금, 주기율표의 1번부터 20번까지의 앞글자를 따서 외우듯이 금속의 반응성도 카칼라마, 아라천리 준합, 수구수은 백금 이런 식으로 앞글자를 따서 외우게 됩니다. 수소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수록 금속의 반응성이 커서 전자를 내보내려고 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얻으려고 합니다. 수소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이제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만나게 되면은 반응성이 큰 금속이 이온 상태인데 작은 금속이 금속 원자다. 그러니까 K 플러스가 돼 있고 CA 상태이다. 그러면 전자를 이미 잃었기 때문에 내보낼 애들을 다 내보내고 그냥 딱 8개만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K가 이렇게 있고 CA가 이온 상태로 있어요. 그러면 K는 지금 그 전자 하나를 내보내려고 하고 싶은데 여기에 자리가 지금 빈 거예요. 그러면 이 전자를 이쪽으로 내쫓습니다. CA는 K보다 그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전자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전자가 이동하게 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찾기 위해서 이 반응성을 쓰게 되고요. 패러데이의 법칙 또 산업기사만큼 잘 나오진 않지만 가끔 출제가 됩니다. 자, 1페럿의 전기량에서는 96,500쿨로의 값에 해당하는데 1g 당량의 원소를 석출할 수 있습니다. 1g 당량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당량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구리는 이 상태로 있는데 이온이 되면 구리 2 플러스가 됩니다. 전자 2개를 빠져나가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전자가 2개 빠져나간다 그러면 그 원자가가 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원자량을 원자가로 나눠주면 1g 당량이 되는데 1페럿의 전기량을 흘리게 되면 32g의 구리를 석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소는 얼만큼, 산소는 얼만큼, 은은 얼만큼 이제 질량을 석출할 수 있는지 계산을 하려면 수소가 이온이 될 때, 산소가 이온이 될 때, 그리고 은이 이온이 될 때, 구리가 이온이 될 때 전자를 얼마나 얻는지 또는 내뱉는지에 따라서 요 밑에 원자가를 써주시고 위쪽에 원자량으로 구해서 1페럿당 석출할 수 있는 원자의 그램수를 구해주시면 되는 방식입니다. 패러데이 법칙 설명을 드렸고요.